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퍼 분석이라든지 PSR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이러한 그것과 유사한 분석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R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가치를 따져서 분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가의 순자산에 대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퍼라는 것이 주가가 주당 순이익에 대한 비율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치에 대한 분석은 주가하고 주당 순자산 가치의 비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 우리가 이제 그 북밸류라고 불러요. 북밸류. 북이 이제 회계 장부를 의미하거든요. 장부가, 장부 가치로 따졌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격을 이용해 갖고 그거하고 주가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가를 북밸류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뭘로 나눠주느냐? 우리가 그 퍼에서도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눠주듯이 이번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 그 우리가 BPS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당 순이익은 EPS라고 했잖아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BPS,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이익은 Earnings Per Share, 그렇죠? 같은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BPS라고 부릅니다. 주당 장부 가치. 그래서 주당 장부 가치로 주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한 주당 그 회사 전체 장부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은 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회사의 총 장부 가치를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 장부 가치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주가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한 주식에 해당되는 장부 가치 대비 몇 배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PBR 값이 1보다 이하인 경우는 주가가 한 주당 자산 가치 대비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한 주식의 어떤 장부상의 가치 대비 주가가 높으냐 낮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것이 그 장부상의 가치보다도 높게 거래되느냐 낮게 거래되느냐,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적정퍼를 이용해서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도 응용을 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경우도 적정 PBR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K-G분의 ROE, 주당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죠. ROE-G로 적정 PBR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퍼를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듯이 이것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적정 주가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 분석인데요. 프라이스하고 그 주식의 그 가격하고 자산의 가치의 관계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먼저 대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가치. 대체한다, 리플레이스한다. 리플레이스먼트 밸류를 평가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이 뭔지는 알죠? 건물이라든지 설비나 모든 실제의 사무용 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로 구입할 때, 새로 설치하고
공장에 라인을 새로 깔고 뭐 등등 이런 모든 작업을 새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그 평가를 일단 해요. 그럼 그것이 결국 대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시장 가치를 이 대체 가치로 나눠줍니다. 자산의 시장 가치, 결국은 이 회사의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그런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후 증계산한 대체 가치로 나눠준 것을 토빈의 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높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전체 시장 가치가 만약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 대비 얼마나 크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시장에서 그만큼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가치 분석 부분인데요. 여기에 한 세 페이지 정도 설명이 될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 가치 분석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적정 펄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그런 그 방법을 테크닉을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그 방법론을 기업 전체 가치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펄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그 비율이죠. 그래서 그 퍼 부분은 결국은 주식만 대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적정 퍼라든지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죠. 자,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이 수업을 하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본에 대한 것만 가지고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 총 자본,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까지 포함하는 총 자본에 대한 분석을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인율을 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계산할 때도 자기 자본에 대한 것만 할 때는 그 요구 수익률 K 값을 가지고 할인율을 이용했고, 총 자본에 대한 그 할인율은 그 가중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WACC 뭐 이런 걸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기업 가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전체 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자, 먼저 기업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업 가치가 있고 기업 가치가 있는데, 먼저 이 총기업 가치, firm value라고 합시다. firm value, FV. 이 총기업 가치는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타인 자본의 시장 가치. 즉 우리가 자산 그러면 자본 플러스 부채를 합친 게 총 자산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듯이 기업의 가치도 자기 자본의 어떤 가치, 즉 주식의 시가총액이죠. 또 타인 자본의 전체 시장 가치,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을 기업의 총 가치라고 명명을 합시다. 근데 이 기업 총 가치 중에서 비영업 자산의 가치는 제외한 부분,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비영업 자산의 가치를 뺀 금액을 기업 가치라고 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Enterprise Value, 그래서 EV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EV 값, 기업 가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EBIT, 우리 앞에서 배웠죠. EBIT 또는 EBITDA, 그죠? 세금이나 감가상각 이전의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의 그 기업 가치를 EBIT 또는 EBITDA로 나눠준 이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적정 펄을 계산하듯이 이것도 적정 EV EBIT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비교한 것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적정 펄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K-G분의 배당 성향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여기 이제 요구 수익률이고, 이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성장률, 이걸로 배당 성향을 나눠준, 배당 성향을 요구 값으로 나눠주면 적정퍼가 됐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찬가지로 EV EBIT에 대한 적정 비율도 배당 성향에 해당되는 1-I 이 부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I라고 하는 것은 EBIT 중에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G는 성장률이죠.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ROIC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총 자본에 대한 할인율 WACC-G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포에서는 K-G인데 여기서는 WACC-G고요. 그다음에 1-I로 해서 적정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여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요. 적정퍼를 구하는 공식하고 유사하다. 이 부분은 배당 성향, 퍼의 배당 성향이 해당이 되고, WCC는 K의 대응이 되고, EBIT 성장률은 EPS 성장률에 각각 대응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I는 I를 K-G로 하는 대신에 WCC-G로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퍼에 대한 공식 요소가 모두 자기 자본에 대한 것에 국한이 되는 거라면, EV EBITDA 비율은 전체 영업 비용, 전체 영업용 자본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비영업용 자산은 뭐 이런 거고, 퍼 비율과는 달리 기업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총이익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EBITDA의 6배다, 6이라 이런 한번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기업의 장부를 보고 기업 가치를 EBITDA로 나눴어요. 이분이 어떻게 본다 그랬죠? 기업의 총 가치에서 비영업용 자산을 뺀 값이라고 그랬고요. EBITDA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나오죠. 그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 회사의 그 세전 또는 감가상각 빼기 이전의 영업이익으로 이익을 6년 동안만 다 한 푼 안 쓰고 모으면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같아진다는 얘기죠. 즉 이 기업의 가치는 EBITDA의 6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이제 매매하는 가격을 계산할 때 EV EBITDA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기업은 이 값이 6이 나오면은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전체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의 6배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 회사를 이 시장 가격 EV로 매수했을 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6년간 모으면 투자 원금이 회수된다. 뭐 그런 의미. 그 기업의 인수합병을 할 때 이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면 회수가 될 것인가, 또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몇 배 정도를 주면 이 기업을 살 수 있는가, 뭐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론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평가, 다른 하나는 상대평가 이건데요. 먼저 상대평가라는 것은 이 각 기업의 이러한 그 가치평가 수치를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뭐 LG의 비율하고 또 삼성전자의 비율, 또는 삼성전자의 비율과 애플의 비율, 뭐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어디가 얼마큼 더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느냐, 그런 걸 비교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절대평가인데요. 이거는 그 기업의 지난 과거의 수치와 현재 수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내지 5년 동안의 그 수치하고 지금 현재의 수준 그 수치하고 비교함으로써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올라가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 이 수치가 이거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 추세 좋아지고 있는 추세냐 나빠지고 있는 추세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기업이나 동종 산업 전체 평균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과거 그 실적 수치하고 현재 수치를 몇 년치를 비교함으로써 이 회사가 지금 뭐 나아지고 있는지 더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응용해서 다른 이 문제를 푼다고 한번 해봅시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식을 좀 더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각 A 주식, B 주식 두 개를 놓고 이제 어느 거를 더 투자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배당금이 1200, 2100, 성장률이 6에서 8, 퍼가 15와 21, 현재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 투자자의 경우에 이제 허들을 14%로 정한다. 이건 이게 뭐냐면은 이 허들은 뭐예요? 허들 경기할 때 우리가 장애물 경기라 그러잖아요. 허들. 그러니까는 주식을 투자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줘야 이걸 넘어줘야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그죠? 14%로 했다. 일종의 요구 수익률이다 보면 됩니다. 이 정도는 돼줘야 한다 이거죠. 그 위험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시장 평균 퍼는 17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좀 막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참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치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배당금 성장률이 있고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 배당금이면 뭐 내년 1년치 배당금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주가를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펄을 이용해서 적정 펄을 이용한 적정 주가 이런 것도 계산해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서는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혹시 여러분들 노트엔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적정 주가 계산하는 그렇죠? 주식 배당금 성장 모형이 있잖아요. K-G, K는 아까 14% 나왔잖아요. 그죠? 어들 성장률 각각 조금씩 다르죠? A 주식은 성장률 6%, 그 다음에 여기 성장률에 1 플러스 G라고 되어 있잖아요. 1.06 곱하기 현재 배당금, 여기 곱하면 여기 D1 내년도의 배당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배당금 할인 모형으로 계산한 적정 주가가 A는 15,900원, B는 37,800원입니다. 그럼 지금 B는 앞에 페이지 보면은 4만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배당금 할인 모형으로 계산한 건 37,000원대인데 걔는 시장에서 4만 원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고평가됐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니까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B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답이 될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A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좀 당황할까봐 내가 이건 문제를 설명을 해줬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CFP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주관식 시험 많이 볼 때 이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새는 CFP 수업 시험이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도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로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 CFP 강의를 할 때 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다음의 내용들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먼저 두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라 항공사, 또 하나는 달려라 고속.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의 부채 비율이 다 0이다. 부채는 없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달려라 고속버스는 부채가 없고요. 항공사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두 기업의 자산을 보니까 항공사는 100억, 그죠? 근데 그 중에서 60억이 부채고 40억이 자기 자본이에요. 달려라 고속은 40억이 부채고 60억이 자기 자본. 이건 뭐 좀 잘못됐네요. 달려라 고속버스는 부채 비율이 낮다. 0이 아니라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낮은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 기업, 나라라 항공사는 부채 타인 자본이 그죠 60억이에요. 그리고 달려라 고속은 타인 자본이 40억이에요. 더 낮아요. 자, 요거를 기억해 놓고요. 두 회사가 사용하는 부채의 비율, 비용, 부채의 이자율, 비용이죠.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12%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각각 불황기, 정상기, 호황기 각각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불황, 호황, 정상이 뭔지는 알겠죠? 그랬을 때 매출이 각각 이렇게 달라요. 나라라 항공사는 불황기 때는 50억의 매출, 정상일 때 120억, 호황일 때 150억이에요. 그쵸? 50억, 120억. 이거는 나라라 항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은 두 회사가 다 공통으로 이렇네요. 공통으로 보세요. 나라라 항공사, 달려라 고속버스 공통으로 불황일 때는 50억의 매출, 정상일 때는 120억의 매출, 호황기일 때는 150억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에비트도 다 똑같아요. 두 회사가 5억, 12억, 15억 불황기, 정상기, 호황기에 각각 이렇게 영업이익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여기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빈칸을 계산하고 또 하나는 5년간 앞으로 5년간 불황일 확률이 20%, 정상 확률이 50%, 화랑일 확률이 30%일 때 두 기업이 앞으로 향후 5년에 ROE 기대치를 계산해라. 확률 가중평균을 하라 이런 얘기죠. 확률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다 보면 참 막연하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기 주어진 이 자료 속에 답을 계산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먼저 ROE를 계산하려면은 순이익이 얼마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출액에서 그죠? 비용을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비용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지금 여기 계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순이익을 먼저 계산하면 순이익을 자기 자본 여기 또 금액 나오죠.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ROE, 총 자본 100억으로 나눠주면 ROA. 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노트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혹시 없으면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거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놓든지. 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계산을 하는 그 과정을 여기 또 설명해 놨거든요. 지금 A사의 경우만 지금 계산을 했어요. B사의 경우 A사가 뭡니까? 항공사, 나라라 항공사. 그 다음에 여기 달려라 고속 두 개 여기는 이제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됩니다. 먼저 나라라 항공사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제 불황기를 봅니다. 불황기 때는 매출이 5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전 이익을 보려면 매출이 50억이고 세전 이익이 5억이에요. 거기서
비용을 일단 빼야 되겠죠. 비용을 빼려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요. 60억인데 12% 적용하면 7억 2천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억 2천이에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ROE를 계산합니다. 자기 자본이 40억, 총 자본이 100억.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정상기일 때는 세전이익이 12억으로 나오죠. 에비트가 12억 여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용 빼면은 플러스 4억 8천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나눠주면 ROE가 되죠. 12%, 총 자본 나눠주면 4.8% ROA.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상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호황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 세 개의 불황기 때 ROE가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정상기 때의 ROE가 12, 그 다음에 호황기 때는 또 얼마 같은 방식 계산될 거 아니에요. 거기 19.5가 계산이 될 거로 나올 겁니다. 여기 19.5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풀어놓지는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본인이 확인해서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 하나가 뭐예요? 불황일 확률이 20%, 정상일 확률이 5%, 50%, 호황일 확률이 30%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ROE의 기대치를 구해라, 이렇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확률 가중평균을 하면 돼요. 확률을 가중치로 한 평균, 가중평균 계산하니까 10.75가 나옵니다. 나라라 항공사는. 그 다음에 달려라 고속버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ROE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ROE도 이렇게 하고 세전이익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ROE의 기대치를 구하려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1.16%가 나옵니다. 이걸로 볼 때 향후 5년 동안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려라 고속버스가 항공사보다 조금 더 양호한 거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응용해 보는 건데요.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냥 파일 바꾸지 않고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내가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잠깐 메모리를 늘렸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계량 분석이에요. 계량, 숫자를 이용한 거죠. 재무 비율, 그죠? 다 숫자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갖고 상대적으로 비교도 하고 절대적인 비교도 하고 해서 수치 비율을 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계량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반면에 이 계량 분석이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를 하는데 이런 계량 분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건지도 봅니다. 자, 뭘 보는지 한번 볼까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능력, 조직의 분권화, 하나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느냐,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경영자의 어떤 자기 개발 또는 후계자 개발 그런 거고요. 또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향이 뭔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재벌들 보면은 창업주들은 다 참 훌륭한 사업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업을 키워놨겠지만 우리나라는 다 세습을 하니까 경영 세습을 하니까 2세, 3세, 지금 4세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검증도 안 받고 지금 다 그 집안의 자손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로 올라가 있어요. 좀 어찌 보면은 좀 비효율적이죠. 비합리적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조직의 분권화 부분입니다. 뭐 기업이 규모가 작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업이 커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한 중앙에 있는 한 부서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걸 할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품별로 딱 나눕니다. 또는 시장 또는 지역별로 또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각각 그 독립된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을 받지만 뭐 회계 단위를 영업 단위를 분리를 시켜갖고 각각 책임자를 두고 거기서 책임 경영을 하도록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재벌 뭐 대기업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뭐 이런 식으로 강원도 이쪽은 수도권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지역별 나눠서 이제 그 분권 조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예를 들면은 본사에 있는 수도권 영업부가 있고요. 또 대구 경북 쪽에 또는 부산 경남까지 합쳐서 영남 지역본부, 또 호남 지역본부, 뭐 호남 지역본부에서 제주 지역까지 뭐 커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영업 조직을 분권화 시켜서 거기 책임하에 각각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걸 국제적으로 나누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현지법인, 또 유럽의 현지법인, 유럽에도 또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또 북유럽 현지법인 또는 뭐 북미 현지법인 그리고 남미 중남미 현지법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혹은 제품별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만 생산하는 게 아니죠.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반도체 사업본부, 스마트폰 사업본부, 또 백색가전이라고 해서 뭐 냉장고, TV 뭐 등등 전자제품들 뭐 이런 걸 만드는 그쪽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전문적으로 경영시키지 않으면 이거 뭐 한 부서에서 그런 걸 담당하는 거는 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분권화가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분권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권한이 이양이 되죠. 분권화로. 그럴 경우에 기업 전체의 어떤 그 수준에서 이 각각의 그 분할된 조직을 분리된 독립 조직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시스템으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경영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기업에 돌아가는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각의 제품별로 수익성은 어떤지, 지역별로 뭐 수익성은 어떤지, 각각에 대한 경영 성과 등 이런 중요 사항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상부 최고 경영층에 보고가 되고 반대로 상부 경영층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시 사항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하부 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 개발, 이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차세대 경영자들 얼마나 잘 키워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전에 뭐 LG 그룹 쪽에서도 잠깐 근무한 적이 있고 SK 그룹 쪽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또 내 친구들 동창들 중에는 삼성 그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보면은 그 최고 어떤 좀 전문 경영인들을 그
직원들 중에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선별을 해갖고 해외 연수를 시키고 또는 여러 가지 부서의 전문적인 부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고위급 그 임원들이나 임원급이나 그런 경영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또 경영자 자신의 능력. 최고 경영자가 회사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회사들은. 그 외에도 경영 철학, 또 경영진의 구성, 이게 뭐 능력 검증도 안 된 뭐 친척,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질비하게 지나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또 경영자의 그 건강 문제. 삼성의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져서 뭐 지금 거의 뇌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결국 그 아들인 이재용이가 그 후기 구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쓰러지니까 이재용은 그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건희를 그냥 계속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병원에 있다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무리 삼성병원에 그냥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이건희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경영자 승계 과정을 지금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무리하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조치를 해갖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건강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건희가 이재용이가 왜 그렇게 불법까지 저질러가면서 경영자 승계 과정을 치러줘야 되느냐? 다 돈 문제예요. 만약에 이건희가 사망한 거로 돼서 그걸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만 해도 수준 10조, 20조 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를 지배를 해야만 삼성그룹의 최고 총수가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높잖아요. 그거를 지분이 지금 뭐 0.3%인가 이재용이 쪽에서 갖고 있는 게 그런 택도 없는 그 비율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은 그 대주주로 되어 있는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은 그 순환출자로 해갖고 지배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이재용이는 지분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제일모직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직접 갖고 있는 것도 그것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다른 지주회사 그걸 통해서 제일모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에게 무리하게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죠. 회계 조작을 해갖고 오히려 삼성물산이 더 기업 가치가 높고 주가가 높은데 이 주가 조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서 제일모직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튼간에 이재용이가 삼성물산까지도 지배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결국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 조작을 합니다. 회계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볼 때 그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꾸려나가는가 보면은 참 그 기업의 앞날이 좀 걱정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삼성전자도 이재용이가 이제 뭐 실제로 기업의 최고 지배자가 결과적으로 됐습니다만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 좀 앞으로 앞날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걸 또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또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작전들을 또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혹시 여러분들 노트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한번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업을 상대할 때, 투자하고자 할 때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특히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하는 사람들은 은행 그 기업의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대출 담당자들이 말하는 요주의 기업,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라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조금 남았지만 3장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이거 4장인가요? 그 다음 장까지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